안녕하세요. 튜묵입니다. 어느덧 2020년도 1개월이 다 지났어요. 그래서 2월이 다 돼서 벌써 그것도 2월 2주차가 지나 버렸는데요. 이쯤 돼서 여러분들 다짐했던 거, 저도 다짐했던 거 조금씩 흐트러질 수가 있죠. 저도 요즘에 간헐적 단식을 시간을 조금 어기는 경향이 생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마음 잡고 요쯤 돼서 다시 다짐하고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자꾸 연기된다는 느낌도 들고 하는데 조금 더 타이트하게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유튜브도 말이죠. 그럼 2월 2주차 이슈 하이라이트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슈 준비해왔고요. 첫 번째는 중국 쪽에서 어떤 기준 변경이 있었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금융시장의 위협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3년 만에 MWC가 취소가 됐는데요. 대체 어떻게 취소됐는지 그 과정이 어땠는지 잠깐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라임 사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알아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는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특히 2월 2주차였던 2월 13일 목요일 중국 후베이 지역에서 하룻밤 만에 확진 환자가 14,840명, 그리고 사망자가 242명이나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증시는 당연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월 13일 전까지는 보통 1,000명에서 3,000명 정도 안팎으로 약 2,000명 정도씩 증가해오던 확진자 수가 급작스럽게 10,000명 이상으로 약 15,000명이나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거의 확산 정도가 아니라 무언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월 13일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금융시장에서도 당연히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국가를 넘어 전 세계적인 공포에는 당연히 위험자산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험자산에는 주로 주식이나 신흥국의 화폐 가치 같은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누구나 나의 자산이 위험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이 위험자산의 가격이 변동성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무언가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가 있게 됩니다. 천천히 변하던 가격이 갑작스럽게 위아래로 크게 요동치기 시작을 한다면 뭔가 일어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과 같아요. 잔잔했던 수면에 무언가 평소 이상의 파문이 일어나는 것이 보이면 당연히 이상함을 감지하는 것과 같겠죠. 이 13일의 목요일에는 중국 확진자 수 급증에 이런 모습을 보였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다음 날인 2월 14일에는 다시 위험자산인 주식, 즉 각국의 증시가 안정적으로 다시 상승하는, 즉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였을까요? 2월 13일 전날에는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했던 이유는 중국에서의 진단 기준 변경에 따른 것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후베이성에서는 폐렴 증상이 보인다는 소견이 없어도 진단을 받으러 온 환자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고 했는데요. 이때 90% 이상 확실한 임상 진단을 받은 인원 약 13,332명을 의심 환자가 아니라 바로 확진자에 포함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말이죠. 여기서 임상 진단만으로 포함을 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확실하게 코로나19 확진자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한 검사인 핵산 검사, 이것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이걸 하면 확실하게 긴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만 이걸 한 게 아니라 발열 등의 증상이 있고 CT 촬영에서 폐가 감염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환자들을 기존에는 의심 환자로 분류를 했었는데 이 2월 13일부터는 중국에서 이 의심 환자였던 사람들을 그냥 바로 확진자로 넘겨서 치료하고 격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13,332명이 한 번에 확진자에 포함되면서 확진자가 14,840명이나 한꺼번에 늘어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 세계 증시에서는 안도하고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즉 해석해보면 금융 투자자들은 실제로 확산이 더욱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일 뿐 기존에 존재했던 것을 재확인하는 것, 즉 의심 환자였지만 확진자로 넘겨서 더 잘 격리시키는 거래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3월에는 중국에서 가장 큰 두 회의인 양회, 말 그대로 두 회의를 말하는 겁니다. 양회의. 이 두 회의는 전국 인민대표 대회와 전국 인민정치협상 회의를 얘기하는데요. 이 두 회의가 3월에 진행되고 여기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정책, 금융 경제를 포함한 정책들이 발표가 나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이때 이 양회가 있을 때 코로나19의 확산 추세가 약해지는 3월의 초쯤과 그리고 앞으로 낮아질 경제 성장률을 잡기 위한 경제 부양책이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함께 있었던 것이 바로 2월 2주차였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다시 중국의 주식 가격도 반등하기 시작한 것이란 예상이 금융시장을 지배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2월 13일 떨어졌다가 14일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보였던 이유기도 했었죠. 여기서는 이 중국의 3월의 양회라는 것이 매우 중대한 정책들이 발표되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슈입니다. 33년 만에 MWC 취소인데요. 단 이 얘기를 출발하기 전에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확산세가 잦아들고 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지만 확산세가 아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도라는 거죠. 요즘 세계에서 받아들일 때. 즉,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19에 촉각을 세우고 있고 아직까지 감염자가 없었던 국가에서도 새롭게 확진자가 발견되는 등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경악스러울 만큼의 확산세를 확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다 뿐이죠. 자, 그러면 이 영향을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대표적으로 연중 CES와 함께 중요한 행사로 손꼽는 또 하나의 행사가 있는데요. 바로 MWC를 보면 얼마나 촉각을 세우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세계가전 전시회인 CES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 2020년 초에 이미 진행되었고 모두 마쳤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지만 모바일 월드 콩글레스, 즉 모바일 기계와 관련 기술의 잔치인 MWC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월 24일 개최 예정이었습니다. 매년 200여 국가에서 약 10만 명 이상 참여를 해서 세계적인 행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모바일 관련 신작과 신기술의 시연이 이루어지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MWC는 긴급회의를 거쳐서 33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2월 12일 지난주 수요일 세계이동통신자 사업자 연합회인 GSMA의 최고 경영자 존 호프먼은 코로나19 발생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행사 취소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국제적 확산과 스페인과 바르셀로나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로 취소하게 되었다고 했죠. 사실 근데 이에 대해서는 예상 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애초에 MWC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기업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취소 결정이 있기 약 일주일 전인 2월 5일부터 한국의 LG전자를 시작으로 인텔, 소니, 아마존, 페이스북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잇따라서 불참 결정을 내렸었고요. 그러니 이렇게 주요 참가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와중에 MWC를 진행하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봤겠죠. 본래는 MWC가 수천 개 기업들이 신제품을 발표하거나 파트너십, 거래를 맺는 주요 통신 행사 중 하나여서 방역 대책을 강화해 행사를 강행하겠다라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행하려는 의지를 보였었냐면 MWC의 취소가 있기 4일 전인 2월 9일까지만 해도 MWC 참가 기업들의 이메일을 보내서 코로나19에 발원진 후베이성에서 오는 사람의 입장을 불허하고 중국에서 오는 참가자는 최근 14일, 즉 2주 이내 중국 밖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발표해 가면서 참가 기업들을 안심시키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MWC는 계속된 주요 기업들의 참가 취소 통보를 받아야 했고 이로부터 4일 뒤인 2월 13일에는 전격적으로 취소를 하게 되었죠. 참고로 2월 12일에 이 긴급회의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렇듯 세계적인 행사도 당연히 국민, 나아가서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행사 취소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잊고 계셨을 수 있지만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도 마찬가지 주제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게다가 중국의 진단기준 변경과 같은 어떤 집계 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일본은 자국 입항 크루즈선을 단순히 집계상 카테고리를 분리해서 일본으로 집계되는 것이 아니라 others, 즉 그 외로 집계되도록 WHO의 요청에 집계를 달리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등 겉보기에 집착하는 것 아닌가 하는 모습을 보여 우려를 사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용인해준 WHO,
즉 세계보건기구도 비난을 함께 샀었죠. 예를 들어서 2월 16일 오후 1시 기준으로 그 외로 분류된 일본 안에 있는 크루즈선 감염자 수는 이미 300명을 돌파를 했고요. 그것을 제외한 일본을 쳐도 이미 43명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29명 정도로 집계가 된 상태고요. 문제는 격리 방식,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대책 회의, 방역 조치와 함께 크루즈선 사태를 놓고 보았을 때 일본에서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여는 것이 괜찮은가 하는 주제로 문제 제기도 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는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해 취소를 세계보건기구가 결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 이제 주최국 일본의 결정사항이라고 말을 넘겼습니다. 자, 물론 도쿄올림픽은 7월 하계올림픽이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맞겠지만 행사라는 것은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쉽사리 취소할 수는 없겠지만 그 행사를 취소하거나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하는 모습에서 세계의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슈입니다. DLS, DLF 사태에 이어서 사실상 시간상으로는 함께 이야기가 나오던 금융계 사태가 또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DLS, DLF 사태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오른쪽 위에 영상을 함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태와 함께 회자가 된 사태는 바로 라임자산운용 사태입니다. 이 사태는 쉽게 말해서 라임자산운용에서 만들어 판매한 금융상품이 흔히들 알고 계시는 펀드가 단순히 그냥 투자 손실을 좀 크게 봤다 이런 내용도 아니고 제대로 된 규제가 없이 운영되어서 고객이 원할 때 돈을 인출할 수도 없었고 금융상품 간 돌려막기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해서 문제가 있었던 사태입니다. 자, 금융감독원에서 공개한 라임자산운용 중간 검사 결과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따르면 현재 고객이 펀드를 환매라는 과정을 통해서 즉 펀드를 환불하고 돈을 찾아가야 하는데 이것 자체가 불가능한 환불이 중단된 펀드가 173개로 약 1조 6,679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라임 사태에서 말하는 환매 중단 펀드의 총 규모인데요. 1조가 넘어간다니 엄청난 규모죠. 자, 그런데 펀드라는 금융상품은 내가 원할 때 구매하고 투자 수익 또는 투자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인 건 알겠는데 내가 환매라는 과정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내 돈을 다시 투자한 금액을 다시 찾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제 투자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건 알지만 그런 걸 떠나서 투자한 돈을 투자 손실 본 거 제외하고 내 거라도 꺼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대체 이게 뭘까요? 자, 펀드라는 금융상품도 결국은 여러 가지 계약에 얽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환매를 제한하는 상품도 있어요. 고객이 원할 때 되찾아갈 수 없는 상품도 있다라는 거죠. 자, 처음 투자하고 나서 몇 개월간 환매가 금지된다든지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 투자하는 금액이 고객이 막 넣었다 뺐다 하면은 급격하게 변동이 돼서 투자하기 불편할 수 있잖아요. 내가 3억짜리 어딘가에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3억이 사라졌어. 이렇게 되면은 이 펀드가 원하는 대로 운용이 되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이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투자 운용할 수 있도록 이 환매를 금지한 펀드들도 존재를 하고 이것을 폐쇄형 펀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매가 금지된 상품이라면 애초에 고객들이 이건 투자가 완전히 끝나기로 한 약속된 그날까지 내가 되팔 수는 없겠지라고 알고 계약한 걸 테니까요. 그러나 라임 사태는 이래서 환매가 안 된 게 아닙니다. 환매가 가능한 상품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환매 자체가 안 된 거죠. 자,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펀드라는 것은 결국 돈을 받아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주는, 즉 펀드라는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고객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중간에는 보통 은행이나 증권사가 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은행이나 증권사 자신들의 고객에게 이 펀드라는 상품을 파는 거죠. 이렇게 소비자들이 펀드를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구매를 하면 이 돈은 증권사에서 수수료를 떼고 운용사로 넘어갑니다. 운용사는 말 그대로 이런 판매 같은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은행이나 증권사에 맡기고 들어온 돈을 투자하는 데만 집중을 하는 곳입니다. 바로 펀드를 운용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투자라는 행위를 할 때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나요? 바로 황금성인데요. 내가 A라는 자산에 투자를 했다고 볼게요. 근데 이 자산 A는 사고자 하는 사람이 항상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팔고 싶을 때도 법적인 절차도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즉 자산 A는 바로 내가 팔아서 현금으로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걸 황금성이 낮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금전으로 바꾸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환금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환금성이 높은 건 뭘까요? 사람들이 매일같이 엄청나게 많이 거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상장된 주식 중에서도 거래량이 항상 많은 주식 정도는 돼야지 환금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환금성이 낮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상장되지 않은 주식, 즉 사람을 직접 만나서 거래돼야 되는 비상장 주식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보다 더 유명한 것으로는 바로 부동산이 있겠죠. 정확히 그 위치에 있는 그 부동산이 팔려 나가야 내가 환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금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환금성을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이제 다 왔습니다. 라임 자산 운용의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환금성 고려가 매우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라임 자산 운용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투자한 자산들은 투자한 돈을 돌려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만기가 약 2년에서 3년 수준인 자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즉, 이 뜻은 뭐냐면 라임 자산 운용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이 만기 2에서 3년짜리 투자를 했다면 라임 자산 운용이 이 돈을 다시 되찾아 가는 데는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즉, 투자를 하고 나서 라임 자산 운용은 현금이 별로 없겠죠. 즉, 환금성이 매우 낮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벌어질까요? 고객들이 찾아와서 환매하고 내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죠? 안 되겠죠. 지금 그 돈은 대부분 자산에 투자 중이기 때문에 현금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폐쇄형 펀드, 즉 환매가 자유롭지 않은 펀드를 보통 만드는 겁니다. 이런 펀드는 고객에게 미리 얘기하는 셈이죠. 저희가 투자하느라 당장은 돈을 드릴 수가 없을 테니까 이 펀드에 가입을 하시면 약속된 시간 기다려 주셔야 투자 수익을 받든 손실을 보든 하는 펀드입니다 라고요. 근데 라임 자산 운용은 환금성이 낮은 투자를 하면서도 고객이 언제든 돈을 찾아갈 수 있다는 개방형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폐쇄형 펀드가 아니라요. 고객님 언제든 돈을 찾아가실 수 있는 펀드예요 라고 만든 거죠. 즉, 문제가 예상 가시나요? 이제 이 라임 자산 운용의 펀드는 정상적으로 운용이 되었어도 만약 고객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내 돈을 찾아가야겠다라고 밝히는 일이 있었다면 갑작스럽게 자산들을 판매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분명히 환매를 해주는 펀드라고 했는데 환매 불가가 일어날, 즉 라임 자산 운용이 지금 현금이 없으니까 고객한테 줄 돈이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즉 돈 언제든 찾을 수 있다더니 찾을 수 없대 라고 하는 것이죠. 놀랍겠죠? 그런데 여기서 라임 자산 운용이 이런 바탕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은 뭐냐면 투자 운용 자체도 투명하고 기준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중간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기준 없이 누군가의 마음대로 투자를 하고 금융 구조를 이용해 빚을 내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투자 손실이 A라는 자신들의 펀드에서 발생을 했으면 B라는 펀드에서 이 A라는 펀드를 구매해서 인수했다고 표현하는데 A라는 펀드를 구매해서 A 펀드에서 난 손실을 메우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고 하는 돌려막기까지 발생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니 고객들은 이런 소식이 들릴 때부터 당연히 돈을 더 빼내가고 싶어하고 잠깐만 근데 내 옆사람 환매하려고 했는데 환매가 안 됐대. 잠깐만 내 돈은 찾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점점 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아까 같은 구조에서 어떻게 돼요? 현금은 이미 다 자산들에 묶여 있고 근데 돈을 찾으려는 고객들은 이런 소식을 듣고 점점 더 찾으러 오고 그러면 펀드들이 전부 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현금이 없어서요. 저희 전부 다 저희가 운영하는 펀드들 환매 다 안 되겠는데요. 저희 환매해드린다고 했었는데 환매 안 되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실 이 문제는 라임 자산 운용은 어떻게든 원금을 지켜오겠다는 말과 함께 2019년 10월에 1조 3,363억 원 규모의 펀드들을 환매 중단 공식 선언을 한 상태였고요. 그러나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조사가 있었는데 라임 자산 운용과 관련된 곳이 사기, 횡령 등이 밝혀지는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터지면서 더더욱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졌고 환매하려는 움직임이 더 커지면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규제 방안이 마련되기가 시작한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펀드, 즉 집합 투자 운용이란 분야는 고객들과 본래 약속하지 않은 방향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많은 규제와 감시가 필요한 분야인데요. DLS, DLF와 함께 라임 사태를 통해서 앞으로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 강화가 실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를 포함해서 금융 전체가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항상 금융과 투자 분야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돈이 저기 있는데 왜 못 꺼내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정리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2월 2주차 이슈 하이라이트도 진행을 해봤고요. 그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아직 2020년 초입니다. 다들 뭐 멘탈 잘 관리하시고 종종 쉬어가면서 늘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상 티묵이었습니다.